윤소희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원두를 갈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성실한 아르바이트생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소희가 사실은 전국적인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윤정호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그녀는 번쩍이는 강남 펜트하우스 대신 소박한 원룸을 선택했고 값비싼 명품 드레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를 보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아라. 그래서 소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세상을 배우고 싶었다. 사람들 속에 섞여 그들의 삶을 직접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연인 박도연은 중소기업의 과장이었다. 그는 성실했고 늘 승진을 위해 애썼다. 소희에게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했다. 그는 소희의 배경을 알지 못했기에 그녀를 단순히 소박한 여자로만 여겼다. 연애 시절에는 그런 모습이 좋았다. 검소하고 단정한 성격, 거칠애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도연이 보기에도 특별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소희의 친척 몇 명과 도연의 가족만 참석했으며 윤정호 회장은 은퇴한 회사원으로 위장해 딸의 곁에 앉았다. 도연은 장인을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여겼다. 신혼집 역시 도연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연은 체면을 중시했다. 그는 아내가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았다. 내 아내가 손님 앞에서 커피를 내리는 건 자존심이 상해. 그의 말에 소희는 상처를 받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진짜 사랑은 직업이나 겉모습과 상관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난 이 일이 좋아.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배우는 게 많아.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소희는 알았다. 언젠가 이 결혼이 시험대에 오를 것을. 그러나 아직은 남편을 믿고 싶었다. 그녀는 커피 향이 가득한 매장에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묵히 하루를 이어갔다.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남편이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자신일까 아니면 자신이 지닌 배경이었을까? 박도연은 늘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 위해 야근을 자청했다. 그는 출세를 원했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자리했다. 또래들은 이미 승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직 과장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무렵 회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대형 유통망과 식자재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다. 젊고 야심찬 후배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입사 2년 차였지만 눈에 띄는 미모와 당찬 태도로 동료들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외부 인맥이 넓었고 식품 납품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진은 도연에게 특별히 다가왔다. 회의 후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은근히 속삭였다. 선배님, 이번 계약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제 작은아버지가 꽤 규모 있는 회사를 운영하시거든요. 도연의 귀가 번쩍 뜨였다. 새로운 납품처를 확보한다면 상사의 눈에 확실히 들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얼굴이 스쳤다. 소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지만 유진의 미소는 계속 마음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갈등이 그를 기다렸다. 소희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냈다. 그녀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며 작은 성취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도연의 눈에는 그것이 하찮음으로 비쳤다. 어느 저녁 도연은 술 기운에 말했다. 내가 카페에서 일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제는 그만두면 안 되겠어. 내 체면이 있잖아. 소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에게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남편에게는 부끄러움일 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이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야.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어. 난 그게 필요해. 도연은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자격지심과 불만이 더 깊게 자리 잡았다.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도연은 회사에서의 성취를 통해 인정받으려 했지만 소희는 가정에서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은 이미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서유진이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다. 서유진은 사람의 욕망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다. 그녀는 도연이 상사의 신뢰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갈증을 채워주면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직감했다. 어느 늦은 저녁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도연을 불러냈다. 번화가 한복판의 고급 일식집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유진의 손짓에 끌려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사케와 참치회가 올려졌다. 선배님, 이 계약 성사되면 팀장 승진도 멀지 않을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다. 도연은 술잔을 들며 애써 태어난 척했다. 계약이 쉽지 않지. 본사 쪽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그러자 유진은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다잖아요. 작은아버지 회사가 공급망을 갖고 있어요. 가격도 품질도 경쟁력이 있죠. 선배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예요. 도연은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엄습했다. 이건 부정이야. 걸리면 끝장이야. 그러나 유진은 치밀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슬쩍 밀었다. 묵직한 감촉이 도연의 손끝을 스쳤다. 부담 갖지 마세요. 감사 표시일 뿐이에요. 순간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지폐의 무게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출세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도연의 발걸음은 점점 유진의 궤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건네는 자료를 그대로 보고서에 반영했고 기존 협력업체의 제안을 묵살했다. 상사들은 그의 과감한 판단을 칭찬했고 도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승리감을 맛봤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소희의 환한 얼굴이 그를 맞았다.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오늘 손님이 커피 마신다고 칭찬했어라며 소소한 기쁨을 나눴다.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시답잖게 흘려보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그런 거에 만족하니까. 말끝을 흐리며 그는 괜히 화를 냈다. 소희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변화에 눈치채고 있었다. 옷차림, 말투, 퇴근 시간,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소희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들고 오는 낯선 명함, 집
집안에 놓인 의문의 영수증, 지갑 속 두툼한 현금 다발. 도현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한 걸음씩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아내가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박도연은 인생의 전환점이 눈앞에 있다고 확신했다. 수개월간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계약 제안서를 들고 그는 국내 최고 호텔 체인 본사 회의실로 향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그는 부장 승진은 물론 회사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도연은 어젯밤 늦도록 발표를 리허설하며 미래를 그렸다. 언론 인터뷰, 상사의 찬사, 그리고 부하 명예. 그 모든 것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회의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뒤 그는 당당히 들어섰다. 그러나 그 순간 눈앞의 광경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는 다름 아닌 아내 윤소혜,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윤정호 회장이었다. 소희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차갑고 흔들림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소소해. 목소리가 떨렸다. 소희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대신 명함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윤소의 호텔그룹 전략본부 본부장. 도연은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뒤엉키며 퍼즐이 맞춰졌다.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이 가장 얻고 싶었던 제국의 후계자였던 것이다. 박 과장님, 아니, 이제 곧 전 직원이 될 분이겠군요. 소희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녀는 곧바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거기에는 도연의 비리 증거가 가득했다. 비밀 계좌 거래 내역, 유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납품업체 대표와의 은밀한 만남 사진. 모든 것이 꼼짝없이 드러나 있었다. 도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며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건 오해야. 난 몰랐어. 그냥 하지만 소희는 말을 끊었다. 당신은 알았어야 했지. 돈이 오갈 때, 보고서가 왜곡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야 했어. 하지만 눈 감았잖아. 왜? 욕심 때문이었지. 순간 도연의 시선이 유진을 향했다. 그녀도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유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곧 차갑게 뱉어냈다. 팀장님, 저만 탓하지 마세요. 돈 받을 땐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소희는 그 광경을 담담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일어섰다. 이 계약은 당연히 거절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어디로 보낼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짧게 덧붙였다. 박도연 씨, 내가 무시당했던 순간들을 당신은 잊었겠지만 난 잊지 않았어.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다. 프레젠테이션 이후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다. 회사는 즉시 도연을 직위 해제했고 감사팀이 그의 모든 보고서와 계약서를 수거했다. 며칠 뒤 언론은 대기업 식자재 납품 비리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그의 얼굴을 대서특필했다. SNS에는 가짜 계약으로 배를 불린 탐욕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집 앞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고 휴대폰은 욕설과 협박 메시지로 가득 찼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실에서 도연은 무너진 어깨로 고개를 숙였다. 받은 돈은 총 얼마입니까? 검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거짓말할 수 없었다. 비밀 계좌는 이미 압수되었고 유진의 증언도 더해졌다. 3억 5천만 원입니다. 순간 방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어진 질문은 더 날카로웠다. 제품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까?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재판 결과는 냉혹했다.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 그리고 사회적 매장.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당연히 그를 해고했고 동료들조차 연락을 끊었다. 한때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상사들은 그를 모른 척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비밀 계좌의 돈은 몰수당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서유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범으로 기소된 그녀는 법정에서 도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모든 건 그가 주도했다고 외쳤다. 그러나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 역시 부정거래의 당사자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며 같은 법정에서 낙인이 찍혔다. 시간은 흘러 도연은 새벽 인력시장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한때는 명함에 팀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 품삯을 구걸하는 처지였다.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그는 거칠어진 손을 바라봤다. 땀이 눈으로 흘러내렸고 허리는 무겁게 휘어졌다. 그가 원하던 성공과 부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뼈저린 후회뿐이었다. 퇴근길 그는 우연히 윤소희를 보았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호텔 본부장의 위엄을 풍기며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녀 옆에는 새로운 파트너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히 웃으며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도연은 순간 고개를 숙였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자신이 그녀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다. 고시원박에 돌아와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마주했다. 거칠게 갈라진 손, 초점 잃은 눈빛,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벽에 붙은 신문 기사. 납품 비리로 무너진 전직 과장 박도연. 그 아래에는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아이들에게 먹였던 제품이 가짜라니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도연은 기사를 읽으며 머리를 감쌌다. 단순히 돈을 받은 게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소희의 성실함,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끼던 그 태도가 진짜 힘이었다는 것을. 욕망에 눈이 멀어 사랑과 신뢰를 잃은 데가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다시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야망도 변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후회와 씻을 수 없는 죄책감만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